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특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뵀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멀리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외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 좋습니다.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네요. 그리고 또 시간차가 있을 텐데, 뭐 거기 외국에 밤인 곳도 있을 거고, 뭐 새벽인 곳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무시지 못하고 접속을 하시게 됐네요. 네. 아무튼 한 학기 이 한국문화 교육을 이제 수강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벌써 뭐 내일 모레면 벌써 중간고사 기간 반을 이제 하게 되고, 곧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가는데, 아무튼 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공식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수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격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굳이 뭐 지방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내려가지 않고도 사이버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일찍이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에서, 미래로 가는 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책이 나온 지 한 15년 됐나요? 네.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 한동안 이제 인터넷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인데, 그 책에서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학교는 원격 수업이 주된 것이 될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만난다. 실험을 한다든지, 체육 활동을 뭐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일부는 했었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사정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미래 사회는 그게 20년, 30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 빨리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이제 우리가 부딪히니까 기술력도 더욱더 빨리 발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무어의 법칙, 그 정보 처리 속도가 보통 한 1년 반을 전후해서 2배로 속도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 반 뭐 전후해서 이제 2배로 발전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 정보 처리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 한계에 다다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세계, 이런 것이 곧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 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 50분인가요? 네.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 갖고요. 충분히 시간 가지시면서 뭐 간식도 좀 드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강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 문화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뭐 이름을 안 적어 주시고 무슨 기호 이렇게 적어 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름으로 접속을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여기 저 채팅란에 출석하셨다고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누군지 이렇게 우리 조교가 체크를 할 텐데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름으로 접속 안 하신 분 옆에 채팅란에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자, 한국 문화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강의 자료를 이 공지사항란에 올려놓은 걸 다운을 받으실 거라고 보고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자, 잘 보이시죠? 네. 자, 안 보이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한국 문화교육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이번 학기가 같이 공부하는 그 주제가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교육론인데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도 있을 거고 또 강의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문화교육이 왜 필요하냐 늘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필요하냐 이 원론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최상위 최상위의 상위 개념으로 이제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 지향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육학에 넘어오면 이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에임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 아래에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서 이 목표가 있죠. 목표.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교육 내용이 선정이 되고 조직이 되는 거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내용에 따라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려면 뭔가 매체가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라고 합니다. 교재라고 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방법은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평가에 관련된 거, 평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하나의 세트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세트인데 요 이제 옆자리에 이걸 가르치는 교사가 있겠죠. 교사. 그래서 교사에 대한 연구 이론 분야는 교사론이라고 하는 거죠. 옆에 이제 론이 붙으면 목적론이 되는 거고 교육 목표론, 내용론 전부 이 론자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재론, 방법론, 평가론 이렇게 되는 교사론이 있고요. 그럼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다루냐면 교육 과정에서 다룹니다. 교육 과정. 우리 이제 한국어에서는 교육 과정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소위 이제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토픽 시험에 제시되어 있는 급별 그 기준치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제안한 교육 과정들이 쭉 있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표준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이게 네트워크 이게 잘 안 들리신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다시 접속을 해주세요. 이게 통신 상태에 따라서 접속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시스템 교육과정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표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한국어 교육 문화를 포함해서 연구할 때는 이 표준 교육과정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우리 중도 입국자라든지 이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좀 이렇게 서투른 학생들, 이제 다문화 가정, 뭐 외국에서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학생들만 모아놓은 학생이 있고, 일반 학교에 이제 섞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이 있어요.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어, 이게 문광부에서 하는 거죠. 네. 문화부에서 하고,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산하에서 만드는 거고,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이제 국립국어원, 그거는 이제 문화부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거는 요 두 교육과정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는 교육 과정론 분야입니다. 교육 과정론 분야.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론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제도, 교육 시스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교육 제도론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 제도론. 하여튼, 우리가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 분야를 나누면 한 60가지가 됩니다. 60가지. 론자가 붙는 분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게 하나하나가 자기 전공 분야입니다. 평생 해야 될 전공 분야. 이 교육 목적론 평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교육 목적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목적론, 이거 쓰려면 책 한 권 써야 됩니다. 예. 평생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평생 공부합니다. 목표 내용,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목표에 대한 것만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표와 내용 같이 묶어서 연구를 하죠. 이것도 평생 연구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내용만 하더라도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가 있어요. 말하기 듣기도 있고 뭐 읽기 분야도 있고 쓰기도 있고 뭐 문학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문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 연구할 수 없죠. 그 문화만 해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연구할 수 있는 그 특화된 분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평생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자기 전공이 뭐냐? 나는 뭐 문화 교육론 중에서도 내용을 연구한다. 그 전문 분야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론도 있겠지만 문화교육에 특화된 방법론들 우리 교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걸 또 이제 연구하는 분야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론 분야도 이 가르친 것을 평가하는 평가론 분야인데 이 평가가 일반적으로는 이 교육 목표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최근에는 뭐가 더 강조가 되느냐면요. 이 교육 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예, 그 가르치고자 하는 이 대상에 적합하게 교육 과정이 설계가 돼 있는지, 그래서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그 분야가 최근에는 강조가 되고 있고, 이 제대로 돼 있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평가하는, 가르치는 교사가 제대로 이걸 가르쳤느냐라고 평가하는 교사 평가론 분야가 또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 평가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실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쭉 이제 연구하고 또 그걸 실제로 가르쳐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그게 이제 일종의 교사 평가론입니다. 교사 평가론. 그런 이제 실습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건데 실제로
각 무슨 문화센터라든지 뭐 저 외국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에 이제 그 뻗어 나가 있는 우리 그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들 이런 곳에서 이제 종사하는 가르치는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교사 평가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념과 관련된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요 한국어과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 목적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요거는 왜 가르치느냐, 왜 문화교육을 하느냐, 왜 한국어 교육을 하느냐라는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문제. 사실은 언론에 강해야 우리가 그 뒤에 후속되는 강론, 이런 강론들에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언론에 강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 쉽지 않죠. 상상력이 뭐냐, 이런 것들.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가 뭐냐,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 기호, 의미, 사인, 상징, 그렇죠? 구조 이런 것들이 문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토대들인데 그런 게 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거. 왜 가르쳐야 되는 건지. 이게 이 왜 가르치냐는 단순히 문화가 뭐냐를 아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지 않습니까? 문화 교육. 그러니까 교육적인 관점에서 왜 가르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학습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필요성과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쉽게 파악을 하면은 일단은 이런 필요성이나 목적이 다양하다.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문화에 대한 호기심, 요즘 드라마를 보고 혹은 영화 등등 이런 걸 보고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빠질 수 있죠. 빠지는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예,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관광이나 무역 등등.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건데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학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필요성과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와 이 목표 문화의 언어 문화적인 맥락의 다양성, 또 서로 차이점 등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뭐 우리가 인도에 가서 그 참선을 하기 위해서 가서 서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다른 물론 그 자체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저 그 자체의 이 한국 문화 그 자체를 내가 알고 싶은 향유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 문화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안다는 것이 뭐 때문에 알아야 되고 알고 싶은가라는 거죠. 근데 교육이라는 국면에 오면은 가르친다는 것이 개입이 되잖아요.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교육이라는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배움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왜 가르치느냐, 배우는 사람은 왜 배우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안다는 것에 그치는 것에 머무를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가르치냐? 한국 문화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죠. 예. 많은 사람이 그거는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것이 이제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몫. 안다는 것에 뭐가 더 계속 더 필요한 건지 가르치는 이 가르침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학생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문화교육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플러스 다른 것들, 이런 것들 교육에 중요한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 뭐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세계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로서의 문화교육. 세계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로서 문화교육.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점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 예, 이러한 이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위 개념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관점, 이념, 지향점, 목적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원론적으로 문화란 무엇인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예, 뭐 문화 이해 시간이라든지 뭐 다른 어, 교양으로 듣는 문화 관련 그 과목을 통해서 많이 알아오셨을 텐데요. 원래 이제 문화라는 개념은 이 라틴어의 컬트라에서 온 거죠. 원래 농사 짓는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자귀라는 겁니다. 자귀. 그러니까 지을 자게 한다라는 자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떤 자연현상에서 어떤 기술이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변용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자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혜령 선생의 분류법에 의하면 서양의 문화는 주로 이 자귀의 문화다. 자귀. 근데 동양의 문화는 이게 자귀라는 것보다 무의라든지 무의, 예, 어떤 그 자연, 이게 쉽게 말하면 작용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상태. 동양의 문화의 특성은 무의, 자연의 특성을 가지고, 동양은 자귀의 문화다. 그래서 이런 선생이 적절하게 이제 비유한 게 뭐냐면요. 서양의 문화는 자기의 문화이기 때문에 분수의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분수. 이게 강조되는 거. 동양의 문화는 이 자연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폭포의 문화다. 그러니까 분수는 인위적이죠. 인위적으로 그 물을 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의 문화, 서양 문화의 특징을, 동양 문화는 폭포의 문화다. 자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자연의 인간의 기술, 테크닉을 동원해 가지고 변화, 뭔가를 생산해낸 다른 자연과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되는 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예, 컬처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예, 문화라는 거는 자연을 뺀 나머지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문화입니다. 넓은 개념으로. 넓은 개념. 근데 그렇게 넓게 이 개념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네, 문화는 자연이 아닌 나머지 전부가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문화를 연구하거나 혹은 문화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런 넓은 개념이 뭐냐면 예, 문화라는 건 인간의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것들인데 인간의 삶의 양식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연구자나 혹은 살아가는 사람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문화를 그렇게 정의한다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삶의 양식이다. 이게 어, 그냥 그건 정의를 따르는 거죠. 근데 이거 정의를 통해서 어떤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그동안 이제 학자들이 문화에 대한 개념을 쭉 연구를 해왔는데, 크리보와 이제 클러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크리보와 클리컨 연구자가 쓴 책에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개념과 정의의 한 비판적인 검토라는 책이 있는데 예, 개념과 정의의 한 비판적인 검토라는 책이 있는데 꽤 좀 오래된 책입니다. 벌써 한 50년 넘게 지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그동안 그때 당시 1952년에 나온 책이네요. 그때 당시에 연구됐던 문화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어떤 그 개념들이 있는지 종합을 해보니까 무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문화에 대한 개념이 175개 정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그 개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그 눈으로 시야로 보는 거죠, 문화를.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보들리라는 이 학자는 여기 이제 Cultural Anthropology라는 책에서 문화를 이렇게 다양한 문화 개념을 8개인가요? 이렇게 8가지로 이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8가지로. 그래서 주제적인 개념, 역사적인 개념, 뭐 행위적인 개념, 규범적인 개념, 기능적인 개념, 멘탈 게 정신, 구조, 그다음에 심볼릭한 개념 이렇게 나름대로 이 보들리가 94년도에 나온 책에서 Cultural Anthropology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즉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175개 개념들 이렇게 나열을 해봐야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별로 묶었습니다만 보들리는 이렇게 8개로 한번 나눠본 거죠. 예컨대 타피카란 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타픽의 리스트다. 타픽의 리스트 혹은 카테고리, 범주, 그죠? 예컨대 뭐 사회 조직이나 종교나 경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러한 타픽이나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것의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피컬한 거다. 주제적 혹은 화제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역사적 개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유산이라든지 전통이다. 그렇죠?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사회유산, 전통 같은 거. 이게 역사적 개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를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삶의 양식 여기 나오네요. 삶의 양식인데 특히 이제 공유된, 학습된 인간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연적인 게 아닌 거죠. 어, 인간의 행위다. 공유되고 학습된 인간의 행위다.
규범적인 거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 룰 같은 거, 예,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여기 펑셔널은 그 기능적인 거죠. 기능적인 건데 어떤 기능이냐면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예, The way humans solve problem이니까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뭘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adapting to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능이라는 거죠. 기능적인 개념. 그 다음에 멘탈 개념이 있어요. 그건 아이디어의 복합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인 어떤 습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동물과 구별되는 이런 것들, 아이디어나 헤빗 같은 것의 복합체다. 이게 멘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개념이 있다. 요거는 이제 패턴화되고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나 심볼이나 행동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화 개념. 심볼릭한 거는 심볼릭한 거는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사회에서 공유된 임의적으로 아비추러리한 그 미닝 의미다. 임의적으로 결합된 할당된 의미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호,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이렇게 이게 어느 하나라도 개념이 8가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하나도 문화를 전체 포괄하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죠. 본인이 생각하는 문화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논술에서 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화쇼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화를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논박하면서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본인의 이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게. 그런 차원인 거죠. 자기만의 문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어, 그래서 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보들리뿐만 아니라 테일러 같은 경우도 문화라는 것을 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인 총체다. 이렇게 이제 또 정의를 내리고요. 포터 2001에서는 문화란 태도, 가치, 심년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문화가 인간의 행동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쨌거나 태도, 가치, 신념을 통틀어서 말한다. 박영순 2002에서는 문화란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서 사물에 대한 판단과 해석, 상상력, 창의력을 비롯한 모든 정신적인 능력과 가치 기준, 정서적인 반응, 그리고 이러한 가치 기준에 의해 창조된 모든 행위와 사물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 및 인간에 의해 생성된 산물의 총칭이다. 이건 이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총칭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문화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부분 어떤 특정한 이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좀 이런 총체다, 갑자기 총체다, 뭐의 총체다 이런 식으로 포괄하려고 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그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문화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제가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른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문화인류학적인 개념, 총체론적인 관점, 관념론적인 관점, 비교문화론적인 관점, 등등 민속학에서 연구하는 관점이라든지 문화연구에서 바라보는 문화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여기를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 까지를 소개를 할 텐데요. 문화에 대한 이론에서 문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문화에 대한 이론인데, 그 몇 가지 중에 우선 구조주의 문화 이론이 있습니다. 구조주의 문화 이론. 구조주의 문화 이론인데, 이게 서양에서 이 구조주의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 구조주의의 그 관점은 뭐냐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접근 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상이 있으면은 대개 이제 구조주의의 사고 이전에는 그 현상을 인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학적인 분석 툴에 의하지 않은 인상적인 그런 관념에 의해서 대상을 규정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이 텍스트라는 것을 기본 그 단위로 해서 이 현상을 분석을 합니다. 현상을 기본 단위가 이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 현상이 혹은 텍스트가 발현되는 현상으로 발현되는 본질이 뭐냐 그걸 이제 탐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예컨대 언어의 조직체로서의 텍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언어의 조직체로의 텍스트인데 혹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하나의 텍스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이자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의 과학성을 추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현상의 본질에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탐구하는 겁니다. 법칙을 탐구하는. 요 밑에 이제 이론의 핵심에서 다시 장화가 거기 있어? 네. 그래서 엄마, 이 어떤 장화 거기 논리로 있어? 어떤 문화를 형성, 발전, 향유해 나가는가? 요게 이제 구조주의의 문화 이론의 관심사입니다. 장화 거기 있냐고. 어떤 논리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하고 향유해 나가는가? 그런 쪽을 주로 관심을 조용.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이론이 구조주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의미의 그물로 덮인 세계다. 이 세계는 의미의 그물로, 구조주의니까 의미의 그물이라는 게 이렇게 구조로 엮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의미라는 이 구조로 엮여 있다. 그래서 세계는 의미 있는 기호 조직체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호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기호학의 토대를 둔 그 연구 분야입니다. 기호 조직체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의미 구조화의 원리를 이제 탐구를 하는데, 의미 있는 기호 조직들은 그 심층에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 원리를 갖고 있다. 이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 원리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럼 구조 원리가 뭐냐면 구조주의는 말이죠. 바이널리즘입니다. 바이널리즘. 그 이가주의예요. 이가주의, 바이널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음과 양이 있듯이 구조주의의 그 구조 원리는 이가주의입니다. 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가주의로 그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그게 과학성이라는 거죠. 현상의 텍스트의 이면에 있는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 생산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가 체계로 돼 있다. 이가 체계. 근데 이제 이 구조주의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레ヴィ스트로스인데 레ヴィ스트로스. 그 레ヴィ스트로스 이전에는 이제 문화인류학 쪽에서는 레ヴィ스트로스인데 언어학 쪽에서는 소시르죠. 소시르. 그래서 소시르가 레ヴィ스트로스에게 영향을 줘서 레ヴィ스트로스는 이제 구조인류학자인 거죠. 소시르는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시르나 레ヴィ스트로스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구조 원리가 왜 이가체계인지. 근데 이제 레ヴィ스트로스가 남미 쪽에 이제 특히 이제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근데 어떤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제 어느 집에 가보니까, 어, 자신의 딸을, 이렇게, 이게, 그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이제 솥이 있는데, 예, 그 딸을, 이게 불을 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을 떼고 있어요.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데, 자신의 딸을 소뚜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뛰게 했단 말이에요. 소뚜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뜨겁겠죠. 뜨거우니까 이제, 아이는 뜨겁다, 뜨거워.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겠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일 모레 우리 딸이 시집을 가요. 근데 누가 시집을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소뚜껑 위에 올라가 있는 딸이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딸의 동생, 둘째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첫째 딸을 소뚜껑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런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이게. 이게 현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죠. 근데 이 시도시로가, 레베스토라 보기에서 참 이상하다. 예.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구조 원리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조주의로서는. 그 생각해 보니까,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뭐냐. 이 현상에 이제 구조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할 때, 가족이 결혼을 할 때, 오빠라든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게 순리잖아요. 자연의 순리. 자연의 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결혼은 순리를 거역한 거예요. 왜?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는 거니까. 결혼을 하는 거니까. 첫째는 결혼을 못하고 둘째가 먼저 가니까 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올려놔야 돼야 정상이 돼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특히 원시 사회로 갈수록 자연을 거스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것. 속된 말로 덜 익은 것에서 익은 걸로 가는 거예요. 덜 익은 것에서 익은 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기 때문에 얘는 잊게 되죠. 덜 익은 것에서 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숙한 걸로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리를 이제 이 어기지 않으려면은 언니를 익히면 되는 거예요. 덜 익은 상태에서 익은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딸을 소뚜껑에 올려놓고 익히는 거예요. 이거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시집 간 거를 자연을 거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 이 아마존강 유역의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특히 요런 의식을 보니까 아, 결혼이라는 것은 덜 익은 것에서도 익은 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현상, 요 소뚜껑에 올려놓고 이런 의식을 치르는 현상 이면에는 이런 덜 익은 것에 익은 거 있고 이런 이가적인 사유방식이 있는 거예요. 덜 익은 거, 익은 거. 이런 사유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치른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구조주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가 체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레비르스토스의 영향을 준 사람이 소시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시르는 기본적으로 이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조주의 언학은 이가 체계입니다. 모든 게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널리즘이에요. 자, 은유축이 있으면 환유축이 있습니다. 은유축이 있으면 환유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은유축은 뭐냐?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게 마이널리즘이에요. 은유축의 단어를 선택해서 환유축에 나열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계열체고 이게 통합체입니다. 은유축이라는 게 뭐냐면 은유라는 건 A는 B다. 유사성에 바탕을 둔 거지 않습니까? 유사성. 자, 요 안에 자, 예를 들어서 통사적으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내가 이걸 발화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는 학교 대신에 은유적인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있죠. 집이라는 거. 뭐가 됐든 하여튼 명사가 쭉 있습니다. 어딘가 간다 이거예요. 극장에 간다, 뭐 어디 간다. 이런 것들이 은유로 은유의 관계로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은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확한 단어를 하나 선택해서 나는 집에 간다. 그리고 나 대신에 너일 수도 있고 이게 대명사로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게 가까이 있는 단어들 은유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있죠. 요 단어들 중에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는도 조사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사적으로 계열체에서 예, 요거는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쭉 통사적으로 나열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은유축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은유축에 있는 것을 환유축에 전개시키는 것이 언어의 기본적인 발화 양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가체계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 문화를 연구하는 쪽은 다 이런 이가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이면에 있는 구조 원리는 바이널리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주의 사유 방식에 의해서 언어 치료, 언어적으로 이제 병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은유축이 망가졌느냐, 환유축이 망가졌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은유축이 망가지는 경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말을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장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은유축이 망가진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 못하고 나는 극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학교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지를 못하는 거죠. 요거는 은유축이 망가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환유축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이제 질병을 보이는 경우는 환유축이 망가지는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통사적인 것이 제대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는 뭐 극장 다 간 이런 식으로 이 통사적인 구조가 망가진다는 거죠. 망가진다는 거죠. 요 인접성이 이거 나 다음에 는이 온다는 것이 망가진 상태인 거죠. 학교 다음에 애가 온다는 것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은유축이 고장나든지 한유축이 고장나든지 그런 두 축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언어
실어증 같은 질병의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심층구조 원리가 있습니다. 심층구조 원리, 그걸 이제 밝혀내는 건데, 그거는 인간에게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레비스토로스의 아마존강 유역 부족의 이야기를 했죠? 아주머니가 딸내미를 소뚜껑 위에 올려놓고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는 무의식적인 겁니다.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자리. 뒤에 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구조가 무의식이라는 거, 이걸 특히 강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정신분석학 쪽에,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락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락강. 그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죠. 락강이 가장 주목한 것이 바로 무의식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무의식적이다. 그게 락강이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락강이 보기에 이 무의식은 구조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뭘로 되어 있느냐? 바로 기호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호. 기호 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죠. 그걸로 무의식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락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학자입니다. 이 락강의 이론을 가지고 문화현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락강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구조는 무의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무의식이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이걸 좀 더 나누면은 여기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의식 쪽에 가까운 경계가 있는데, 이거 섀도우라고 합니다. 섀도우. 심층심리학, 융과 같은 심층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섀도우라고 하는데, 되게 섀도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융 이야기는 안 하니까 의식하고 무의식 이렇게 나눕니다만. 어쨌거나, 그럼 이게 무의식은, 여기 말한 것처럼 무의식은 구조화되어 있고, 그 무의식의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건 기호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요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구조주의고, 라강도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무의식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무의식입니다.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의식이 분출되는 거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잠잘 때, 꿈에 나타난다든지, 또 뭐에 나타납니까? 글 속에 나타납니다. 또 뭐에? 말 속에 나타납니다. 구어가 이제 구어, 문어, 어쨌거나 언어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하려면은 꿈을 분석하고 글을 분석하고 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이 이런 게 있구나. 그 흔적을 찾아냅니다. 인간은 꿈이나 글이나 말을 통해서 반드시 무의식의 흔적을 남기게 됐다. 흔적을 남기게 됐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죠. 정신분석학자들.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의식의 흔적을 찾아서 이 사람의 무의식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면 왜 그런 무의식을 찾느냐? 무의식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규정한다. 무의식이 의식을 규정한다. 우리는 아무리 내 의식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정신분석학 쪽에서 바라보는 특히 락강과 같은 류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생각은 의식이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분석하는 것은 곧 문화의 핵심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문화의 핵심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 모든 현상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의미의 기원이 아닌 거죠. 구조주의는 의미의 기원을 뭐로 보냐면 구조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의미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고 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 뭐로 돼 있냐?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 구조입니다. 의미의 기원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발견이 아니라 그 해소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그게 뭐냐? 그게 구조다. 구조. 구조는 뭘로 되어 있느냐? 아까 말한 기호, 상징. 예. 그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합니다. 법. 아버지 이름. 그걸 이제 그 락강이나 크리스테바 같은 사람들은 상징체계라고 불러요. 상징체계. 네. 상징체계. 네. 상징체계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이트의 세계는 이제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심리학 정신분석 쪽에서 이제 본인이 분석한 것들이 주로 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존의 상징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것이 억압된 상태로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프로이트는 그것이 억압돼서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것이 꿈에 분출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그거를 주로 이제 성적인 측면하고 연결했다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죠. 상당 부분을 대부분 이제 성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억압적인 것들을. 자, 어쨌거나 자, 이 구조주의가 문화를 그 연구하는 구조주의 문화 이론, 오늘날 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 구조주의 문화 이론을 피해갈 수 없다. 문화 연구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의미 구조화의 원리는 인간 정신의 내재적 보편이다. 내재적 보편. 그러니까 바뀌는 것보다는 바뀌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배우죠. 내재적 보편. 아까 구조 얘기했죠. 바뀌지 않는 것, 구조화된 것, 그런 것을 보편화된 것,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그 시간 되실 때요. 이 구조주의 문화 이론에 대해서 아까 쭉 얘기해드린 출발이 소시루의 일반 언어학 강의 꼭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한국어 전공하시는 분들, 한국 문화를 포함한 전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소시루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자, 이 책을 안 읽고 졸업하면은 참, 참, 하자면 기본 필독서를 안 읽고 졸업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은 레베스트로스 분명히 있고요. 프로이트도 역시 구조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특히 락강류의 구조주의와 관련된 이론들, 이런 것들은 구조주의 문화 연구하는데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구조주의는 그 구조로 보는 거고, 인간이 그 의미의 기원이 아니고 구조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다고 하는데,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크스가 1895년에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을 이렇게 쓴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물질적 삶의 생산 양식에 사회, 정치, 지적 삶의 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자, 앞에 구조주의는 구조가 인간을 결정하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말이죠. 이 사회적인,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경제적인 것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정치경제학 비판에서는, 비판 서문이죠. 거기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편하게 내세운 것이 공산당 선언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를 분석한 그 이론서가 이제 자본론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우리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읽어야 될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공산당 선언은 그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뭐 이념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명문이죠. 명문입니다. 이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고요. 또 가능하면 이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론도 읽어야 됩니다. 자본론. 꼭 자본론도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론도 1, 2, 3권이 있는데 주로 이제 1, 2권만 주로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본론. 꽤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요.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런 마르크스의 이념이 잘 드러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당 선언인데 처음에는 이제 1848년에 런던에서 나왔는데 이게 팜플렛 형식으로 나와 있죠. 23쪽짜리. 이게 이제 1872년 판에서는 막스와 엥겔스가 썼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탄압이 있었죠. 그 막스를 후원한 엥겔스를 만나가지고 엥겔스가 이 경제적인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런던에 가면요, 런던에 가면은 막스가 살았던 거리가 있습니다. 소호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그 2층에 막스가 살았던 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에 이렇게 동그랗게 역사적인 그 건물이라는 장소라는 걸 표시를 해둡니다. 예. 거기 이제 2층에 살았다. 요 집이 마르크스가 살았다는 집을 표시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서 한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 런던 그 소거리에서 조금 이제 그 걸어가면은 유명한 그 런던에 가면 이렇게 극장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마르크스가 아주 자주 갔던 이제 술집이 있어요. 펍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영국식의 맥주, 한번 드셔보시고 아주 맛있습니다. 영국 맥주. 네. 그, 제가 갔을 때는 마침 공사 중이라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마셨던 그 자리, 그 집, 그 집에서는 마시고 그 옆에 이제 600년 전통이 있는 여기 이제 옛날로 치면은 뭐 마구간도 하고 뭐 이렇게 술도 팔고 뭐 숙박도 하고 그런 집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맥주, 영국식 맥주를 파는 이제 그런 집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잔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막스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묘지에 지금 묻혀 있는데, 이렇게 큰 게 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석이 있고요. 막스의 흉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흉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누가 이게 망치로 말이죠. 막스 비석 있죠. 큰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이제 현판으로 이제 막스의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걸 망치로 깨놨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본드로 뭔가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깨져 있습니다. 그걸 붙여놨더라고. 하여튼 우리 이제 이념적인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참 착잡한 그런 걸 느끼고 왔는데, 아무튼 시간 되시면 묘지를 또 배낭여행 다니면서 묘지만 또 다니는 거 재밌습니다. 묘지.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묻히는 곳인데 어떻게 묻힐까? 사람이 죽는 게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국에 나가면 무덤은 꼭 갑니다. 무덤. 공동묘지. 그래서 유럽은 이제 공동묘지가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파리도 그렇고요. 런던도 그렇고 다 유명 도시에는 근교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셔놨지 않습니까? 이제 또 뭐 시간 되면은 제가 한번 그 찍은 사진이라는 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막스가 망명을 그 런던에 가서 뭐 자본론을 썼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큰 일을 했죠. 그리고 자본론을 쓴 장소가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어,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그 뭐죠? 박물관. 예, 대형 박물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도서관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막스가 하루 종일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입니다. 도서관까지. 음, 종일 그 공부하면서 자본론을 써냅니다. 그 자리 가보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도서관에.
막스가 거기서 책을 썼던 공부했던 자리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자 이때 이제 공산당선언이 뭐라고 하냐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예. 이 공산당선언 원문을 번역을 뭐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만 번역을 맛깔스럽게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시민도 이 공산당선언을 그 어떻게 쓸 것인가, 예, 그 글쓰기 잘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이걸 예, 유시민 나름대로 맛깔스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예. 내가 책이 있나? 유시민 책이? 이거는요. 네, 유시민이 쓴 이제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은 본인이 이제 공산당 선언을 또 나름대로 번역을 맛깔스럽게 해놨어요. 어쨌거나. 나중에 한번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은 뭐 여러 책을 많이 보시겠지만 뭐 유시민 쓴 책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로 시작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 노동자야 단결하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죠.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에, 하루에 그 노동 시간이 여러분 이제 그 노동 시간의 역사를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또 연구자가 그걸 다 통계로 잡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여러분 원시인들은 일주일에 노동을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없었죠. 그냥 7일 개념으로 보면 35시간쯤 했다고 합니다. 35시간 원시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5일 개념으로 하루에 7시간쯤 7시간쯤 노동을 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 사회가 되고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급속도로 노동 시간이 올라갑니다. 네. 주당 노동 시간.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복지니 뭐니 이게 강조되면서 조금 다운이 됐죠. 네. 그러나 여전히 15, 16세기 중세 봉건 사회, 그때도 노동 시간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상승하고 산업 시대가 이제 초창기에 도래하면서 노동 시간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뭐 노조니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낮아졌죠. 네,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15, 16세기에 비해서 노동 시간은 비슷하게 그렇게 봉건 시대보다는 좀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노동 시간은.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통계로 보여줘야 돼요. 뭐, 오늘날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관점에 따라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 옛날에 비해서 우리 노동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증거를 말해야죠. 증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 이제 뭐 지레짐작해서 많을 거야 적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때 당시는 산업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했죠.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노동 시간도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18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노동 조건을 보면은 아주 열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문장 봅시다. 딱딱한 것은 모두 녹아 사라지고 거룩한 것은 모두 더럽혀지며 마침내 인간은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실제 생활 조건, 자신과 인류의 관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했던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바라보는 한 단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기존 문화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향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사회, 문화, 역사, 맥락을 봐야죠. 맥락.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론이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 그 저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론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그런 그 영국 그을 중심으로 한
예,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맨체스터지 않습니까? 혹시 영국에서 접속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 맨체스터의 그 방직, 그 노동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문화에 대한 부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사회 문화에 대한 지향이 예, 예, 문제의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 분석은 뭐냐면 주체와 구조 또는 토대 사이의 변증법적인 작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부구조니 하부구조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관계, 이 변증법적인 작용을 주로 분석하는 것이 문화 분석이다라는 거죠. 어, 자, 이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온 이론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에 뿌리를 둔 게 맞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사유라 비판하는 거, 헤게모니 이론, 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입니다. 이데올로기 비판하는 거, 문화자본 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의 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가령 사무라 비판 논의,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마르크제, 발터 벤야민, 루카치 많이 들어보셨죠? 상품의 신화, 인간의 물화를 논의하는 논의들. 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사무라 비판 논의들이거든요. 이것도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의 한 분파입니다. 아도르노.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그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가면은 이제 그 독일에서 큰 공항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인데 유럽을 갈 때 대부분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많이 가죠. 혹시 이제 유럽 쪽에서 자동차 여행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은 배낭여행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만 영국으로 들어가서 뭐 이태리 나오든 뭐 이렇게 뭐 합니다만 자동차 여행으로 유럽을 가는 분들은 프랑크푸르트로 많이 갑니다. 프랑크푸르트. 여기서 이제 렌트카 하기가 좋아요. 예. 뭐 캠핑카도 여기도 많고요.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렌트를 해가지고 유럽을 돌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간 이유가 아도르노 때문에 간 거야. 아도르노 때문에. 거기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사회연구소가 있어. 사회연구소. 예. 여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시내 쪽에 사회연구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 큰 길가 옆에 이렇게 있어요. 어, 이 프랑크푸르트 이게 사회연구소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 60대 중반쯤, 후반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어, 여기를 다 둘러봤습니다. 예, 다 둘러봤어요. 층층별로 다 둘러가면서 감회가 새로운 게, 아도르노가 연구했던 것들, 예, 공부했던 자리, 세미나 했던 자리, 도서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소개를 받아서, 둘러봤습니다. 아주 감기가 무량하던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로는 뭐랄까 알 수 없는 직접 경험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게 소위 말하는 아우라라는 거죠. 아우라. 대체할 수 없는 그 고유의 그게 아우라지 않습니까? 그 아우라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죠.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만나는데 뭔가 아우라가 있습니까? 네, 아우라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계시라는 게 있어요. 계시, 현현 이런 말이 이제 예, 쓰이는데 현현 이런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데 나한테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예. 나한테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 됐든 느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라인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비판 이론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술 복지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발터 벤jamin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보 소통에서는 뭐 훨씬 어떻게 보면 정보 그 자체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보면은 더 나을 수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아우라라든지 계시 현년 이런 등등의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 보고 있지만, 뭔가 이 마주침에서의 뭔가 아우라가 있느냐는 거죠. 아우라가 있느냐. 이게 그런 걸 우려한 거죠. 기술복제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신인간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신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인간상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상, 아우라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이제 구닥다리가 되는 건 거죠. 아우라를 강조하는 세계가 있고, 이제 디지털 세계는 아우라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의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인간상으로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구시대 사람으로서 아우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은 디지털 뭐 이북이라든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읽는 책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종이책을 보고 있고, 어, 어, 종이책을 선호하고, 종이책이 아니면은 책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 아우라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요즘은 이북이 더 편해요.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이북이 더 편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무겁게 뭐 종이책을 왜 들고 다녀?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아도르노의 이제 이제 사회연구소, 그쪽에서 이제 둘러보고, 이 아도르노가 뭐 음악에도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고요. 대단합니다. 예. 미학 쪽에, 아도르노가 쓴 미학이 있습니다. 미학. 예. 미학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 예.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대학 때 읽었는데요. 예. 미를 바라보는 세계가 아주 특합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아도르노의 미학을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더욱 놀라는 건 뭐냐면요. 자, 내가 이제 사회연구소를 보고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갔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정에 아도르노가 썼던 책상하고 의자하고 스탠드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 풀밭 위에다가 요게 이제 뭐죠? 그게 셀룰로이드 그 플라스틱 투명 에, 투명 플라스틱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씌워놨어요. 아도르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 중에 정말 이렇게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하시던 책상하고 의자하고 스탠드하고 그대로 갖다가 그 대학의 한복판에 풀밭 위에다가 이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 이렇게 보존을 하겠냐고요. 참. 이게 여러분 이제 학문적으로 선진 국가들 가면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이태리뿐만 아니라 뭐 독일, 프랑스니 뭐 참 배울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 메고 세계를 다니자라는 거죠. 예. 우물 안에서만 있지 말고 세계를 다니자. 자,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 일당들이 말이죠. 이 일당들, 일당들이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이론을 연구했던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무라 비판, 그럼 잘 알다시피 이제 마르크스주의 쪽에서 어, 이제 주장하는 중요한 개념이죠. 물신화되는 측, 인간의 물화, 상품의 신화 이런 것들을 비판한 사람이다. 그 중에 이제 발터 베냐민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복제 시대의 그 예술에 대해서 주목했던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고, 그 루카치 같은 사람은 이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양반은 뭐 공산당원이기도 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소설론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루카치가 쓴 소설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성환 교수가 번역해 놓은 소설론이 있는데 소설의 이론이라고. 네. 이게 소설의 이론 중에 단 하나를 꼽아라.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어, 이제 소설 쪽을 이제 그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필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관점에서 연관자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게모니, 이게 헤게모니는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동의에 의한 지배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에 의한 지배, 동의에 의한 지배가 바로 헤게모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헤게모니로는 그람시가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데올로기 비판입니다. 이 문화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 비판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루이 알티세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루이 알티세르, 롤랑 바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미셸 푸코 많이 한 20여 년 전부터 뭐 계속해서 담론 연구하면서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문화 연구자들인 거죠. 루이 알티세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주로 이데올로기 쪽을 파고든 학자들입니다. 알티세르니, 롤랑 바르트니, 미셸 푸코. 특히 롤랑 바르트는 말이죠. 신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신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롤랑 바르트는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문화이론에도 맥락을 다 있지만 사실은 그 구조주의 쪽에서도 방법론을 끌어왔습니다. 뭐 이 이론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연구한 것은 신화를 주로 연구를 했는데 과거의 신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신화도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는 기본 본질이 그 신화의 세계라는 것이 신화의 세계라는 것이 현실 너머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현실 너머의 어떤 것, 초현실적인 것들,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계가 신화인데 현대의 신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화들 예컨대 뭐 연예인들 혹은 뭐 배우들 그 다음에 무슨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부의 상징으로서의 자동차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요즘 시끄럽죠. 주택 특히 강남이라는 거 이런 게 다 신화죠. 강남 신화 벤츠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요즘 뭐 뭐죠? 저 금토 드라마 채널 5에서 SBS인가요? 그거 했던 최근에 뭐죠? 저 드라마 2부작 끝난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펜트하우스. 그런 거. 펜트하우스의 신화. 이게 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주목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신화. 이게 다 문화현상이지 않습니까? 문화현상입니다. 이걸 분석을 합니다. 주로 이제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을 동원하고 기호론, 기호학을 동원해서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바로 마르크스주의적인 문화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그걸 해석해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루이 알투세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이 알투세르는 뭘 주로 이 양반이 연구를 했냐면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 이걸 용어를 개발한 사람이고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에 주목해서 이걸 분석한 사람이고 무슨 얘기냐면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인간을 규정합니다. 이 주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주체를 규정하는데 이 주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국가장치를 통해서 재생산됩니다. 재생산돼요. 그럼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학교, 그런 게 있고요. 법원, 검찰, 이런 게 다 병원, 이런 거 다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감옥 같은 거.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입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주체를 재생산해냅니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 혹은 그 단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재생산해내는 것들입니다. 그걸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라고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장치들이 그걸 분석합니다. 그걸 분석해요. 그러면 이 알티스르가 바라보는 이데올로기는 뭐냐?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현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현실은 이제 알기 쉽게 현실의 모습인데, 우리가 현실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의 모습이 아닌 어떤 그 환상적인 거, 다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A가 현실 세계의 진리인데, B가 진리인 양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현실에 대한 상상적인 관계, 현실에 대한 상상적인 이념으로서의 관계 체계, 그게 이데올로기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이 국가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루이 알투스르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론가입니다. 미셀 푸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담론 분석을 아주 깊이 있게 했던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감옥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이런 책들 썼고요. 그다음에 성의 역사 이런 것도 썼고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장기는 문헌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요 이데올로기 담론을 분석하고 그 담론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찾아냅니다.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찾아냅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이 특히 담론을 그 분석하는 방법론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푸코에게서는 이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미셸 푸코가 쓴 소위 성의 역사라는 책이 3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이제 성의 역사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성의 역사에 관한 거니까 흥미로운 책인 것 같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 표지를 보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지리짐작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성과 관련된 그 이면에 있는 권력 관계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이 미셸 푸코가 담론 분석을 통해서 주목한 것 중에 하나도 역시 이데올로기, 물론 권력 관계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추적한 거지만 역시 권력 관계를 분석을 해냅니다. 유명한 그 병원의 역사라든지 감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본 것은 푸코가 예컨대 이런 게 파놉티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권력이 거시 권력이 있고 미시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 권력이 인간을 규정하게 되는지를 예컨대 감옥을 이제 예를 듭니다. 파놉티콘의 예인데 여러분 파놉티콘이 이제 이 360도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이제 감옥이 있어요. 이렇게 감시탑이 가운데 있고 요 둘레에는 이제 감옥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간수가 간수라고 하죠. 이 관리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죄수들을 이제 관리를 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 죄수들은 무의식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은 본인들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보면은 요 중앙탑에 있는 요 사람들은 카메라 하나만 걸어놔도 실제로는 뭐 딴짓하고 있어도 이 죄수들은 본인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에 틀어박혀 있고 그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이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이제 이 권력 관계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장치로서의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건데 미세한 미시 권력으로 가면요. 이 미시 권력으로 가면은 가정의 사생활까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감시하는 사회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가령이 이제 이런 게 이게 악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 사생활도 감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가령 여러분들 카톡 요즘 뭐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우리 노트북이나 지금 카메라로 이제 접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PC가 됐든 뭐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휴대폰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카메라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털릴 수 있다는 거지. 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감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감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글과 페이스북이나 등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식세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특정한 내용을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본다면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암암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실제로 책이 나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등의 이런 그 장치들이 우리의 사생활, 우리 의식 이런 것도 지배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책으로 최근에 저술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선거철이 되면 그런 SNS를 통해서 조작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집중적으로 특정 후보에 유리한 키워드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SNS 통해서 하는 옳은 구호가 됐든 문어가 됐든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그것이 빅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그 미시 권력, 그다음에 거시 권력 차원에서 우리는 그, 권력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헤게모니 등등 이데올로기 등등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 아까 나와 있는 아도르노, 바르트의 신화론, 미셸 페셰도 이렇게 담론 분석한 사람이고요. 지젝은 뭐 우리나라에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다녀갔죠. 이게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정신분석학을 동원해서 문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포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자본이라는 용어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로드위가 문화자본이라는 소위 상징자본이라는 문화자본 중에 상징자본 등등 이런 쓰는데 상징이 하나의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상징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다른 용어를 여기다 붙이면 자본이 되는 겁니다. 학벌 자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가 하여튼 이 자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만이 금전적으로 이 화폐만이 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 자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분석한 학자가 프로드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의 틀 속에서 논의되는 그런 이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주의 문화 이론이 있어요. 컬처럴리즘 문화 이론이. 문화주의라는 말은 이 리처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명명한 건데요. 버밍엄 현대문화연구센터라는 데서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센터 버밍엄 센터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버밍엄대에 있는 대학 내에 버밍엄 현대문화연구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화주의라는 리처드 존슨이 명명을 했고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호거트, 윌리엄스, 톰슨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거트, 윌리엄스, 톰슨 이런 학자들. 이제 문화 연구에 대해서 좀 쉽게 알고 싶으시다라면은 정말 만화를 통해서 한번 문화 연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책도 있어요. 문화 연구. 이게 이제 이렇게 만화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설명문이 쭉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연구라는 책인데요. 하룻밤에 지식여행 해가지고 지우이딘 사르다르 지음 반룬 그림 이영하 옮긴에서 김영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 이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혹시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보십시오. 영어로 된 책도 있습니다. 원전을 번역한 거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문화연구의 기원이라는 그 28쪽에 보면 문화연구라는 이름은 1964년 버밍엄 대학에 설립된 현대문화연구소 CCCS에서 유래한 것이다. 1972년 연구소는 우주를 정의하고 점유하며 지적 지도에 문화연구를 새겨넣는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문화연구 논선 제1호를 발간했다. 그 이후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그 분야에서 신화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처드 호가트, 레이먼드 윌리엄스, 톰슨, 스튜어트 홀, 이제 다 이 분야의 대가들이죠. 여기 CCCS와 관련 있는 이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버밍엄 대학의 그 현대문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이제 문화연구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한 사회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적 작품과 실천 행위들을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과 사상의 유형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가운데 이제 윌리엄스가 말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윌리엄스가 이제 그동안에 이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문화는 이제 지적, 정신적, 미학적 발전의 일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한 부류로 정리를 했고 또 한 부류는 한민족, 한 시대, 한 집단 혹은 인류 전반의 특수한 삶의 방식이다. 또 하나는 지적, 특히 예술적 행위의 작품들이나 실천들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요. 이 문화주의 이 센터에서 문화연구센터에서 주로 주목한 것들은 그 사회의 현상들, 특히 소비 문화 현상에 주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과 사상의 그 유형 패턴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 뭐 여기서는 그 문화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뭐 문화주의 문화이론,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 구조주의 문화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결국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더 파고 들어야 되겠죠. 관련된 이론서적을 읽고서 더 개별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돼버렸네요. 네, 3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네.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 네. 자, 뭐 제가 조금만 더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특성은 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화와 외국어 교육의 관계 모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이럼이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Language Learning 쪽이 있고 Cultural Experience 쪽이 있죠. Language Awareness가 있고 Cultural Awareness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스킬 오리엔티드이고요. 여기는 날리지 오리엔티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언어 학습이니까 스킬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문화 쪽이니까 문화 경험이니까 knowledge 지향이고요. 근데 여기 FL 포커스, FL 미디엄이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주로 이거는 FL 미디엄이라는 거죠. Foreign Language Medium.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품 자체가 Foreign Language Medium이고요. 여기는 문화 쪽이니까 Foreign Culture가 포커스 되는 거고요. 근데 이쪽은 이게 이게 언어 지식입니다. 언어 지식이고 이건 문화 지식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뭐냐면 에론 미디엄입니다. 에론. 그러니까 이거는 모어 랭귀지 퍼스트 랭귀지니까 그 나라의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사회 언어학적인 지식 지향이고 요거는 이제 지식 지향인데 에론 미디엄입니다. 이거는 비교하는데 포커스를 둔 그런 분야다라는 거죠. 요 관계가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문화와 외국어 교육의 관계에
틀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느냐, 그죠? 언어와 가르치는 그 매개체의 문제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 내용이 어느 쪽에 초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 표가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육의 목표는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문화능력이라는 거. 요걸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준별 문화교육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제중심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요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그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제중심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주제 혹은 이제 내용 중심 우리 교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혹은 내용 중심, 내용이 되든 주제가 됐든. 여기서 이제 주제 대신에 내용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제로 나누면은 주제를 이제 생활문화, 언어문화, 관념문화, 성취문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 언어, 관념, 성취문화 이렇게 나눕니다. 문화를. 그래서 이 주제 범주로 나누고 하위 범주를 이렇게 인삼이 인삼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거 하위로 목적이라는 게 뭐냐? 어떤 목적으로 이 주제를 가르칠 거냐? 내용은 뭐냐? 매체는 뭐냐? 활동이 있죠? 그 다음에 발음, 어휘, 문법들. 이런 거.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매체를 통해 활동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발음, 어휘, 문법은 이런 일련의 학습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번인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활용. 이게 이제 중요하죠. 활용은 생활문화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주제 중심이지만 생활문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는 삶을 영위하는 도구이자 모든 문화생활의 기본이라는 점. 한국어를 포함하여 외국어를 교수 학습할 때 학습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할 때 그 학습의 효과가 크다는 것. 그래서 주제 중심 접근을 이제 그 견해가 뭐냐면은 주제를 중심으로 할 때 학습 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어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자료다.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갖고 있는 장점들, 언어의 정수이자 일상 언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구어 차원에서 보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다. 어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도 그렇고요. 다매체에서도 구현이 된다. 이런 영화라든지 뭐 특히 이제 요즘은 디지털 매체들 이런 것들이 다 문학 영역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분야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급 수준에서 뭐 문학을 다루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뭐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컨대 동화를 활용해서 혹은 동요를 활용해서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하신 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어른을 위한 동화라든지 그렇죠. 동요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동요들도 있고요. 반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은 30대 때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지금도 가끔 달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른들을 위한 동화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또, 뭐,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이 낮거나 그다음에 초등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 예컨대 칼에 더 베리 헝그리 카터필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 영어 가르칠 때 이 작품을 그림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한 면에 그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 2, 3 단어 한두 개 나와 있는 그런 그 동화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첫째 날은 뭐 가고, 첫째 날은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사과 하나가 나오고, 둘째 날은 바나나 2개를 먹었어요. 네, 누구네 집에 가서 바나나 2개 먹었어요. 셋째 날은 누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뭐가 3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숫자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한 동화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얼마든지 한국어라든지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다 소개를 한 겁니다. 우리 저 강의록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없으신가 보네요. 네. 오랜만에 저기 네. 저 카메라를 켜신 분도 있고 안 켜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뵙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저의 얼굴이야 뭐 저 몇 년 전의 얼굴일 텐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좋습니다. 예. 혹시 그 이제 우리가 좀 사이버상에서 주로 이제 뵈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뵈면은 뭐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뭐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데 뭐 우리가 학기 끝나고 보면 되는 사람들끼리 번개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혹시 어, 이제 다니시다가 혹시 뵐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차라도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그 문화적 터부가 각 사회마다 있는데 이런 문화적 터부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표준 교육 과정이 있긴 하지만 수업은 어디까지나 그 전적인 권한과 책임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상황 맥락에 따라서 터부를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이해를 해야 터부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또 이제 이게 프로이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터부입니다. 터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터부입니다. 그 터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심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컨대 터부는 왜 생겼을까요? 문화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문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터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문화 충돌을 막기 위하냐? 금기하는 거잖아요. 금지하지 않으면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친상간 금지 타부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게 없다면은 근친상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딸내미, 아버지, 아들내미, 엄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화적인 장치인 거죠, 타부는. 예컨대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예. 근데 그걸 확장해 놓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자, 타부를 확장하면 법이에요, 법. 법을 지켜야죠.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일종의 법도 타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 갈등해서,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인간의 그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타부라는 거고, 그럼 타부의 그 기원을 또 추적해 가야죠. 타부는 왜 생겼을까? 뭐 때문에 생겼을까? 그 근원을 또 추적해 가야 됩니다. 그 근원 추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르칠 때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어디까지 가르칠 건지, 초급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교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문화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기회 되시는 대로 부지런히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네, 없으시면요. 또 다른 강의 또 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답 주시고요. 네, 그러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